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은 것을 원한다면 그것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 불행에 빠져 좌절과 비참, 분노를 느낄 것이다. 에픽테토스는 친구와 가족이 영원히 곁에 머물길 바라는 것은 어리석다고 했다. 그들이 오래 사는 것은 우리에게 달린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은 것을 원할 때마다 평정심은 흐트러진다.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은 일은 걱정해봐야 소용이 없다. 대신 우리에게 달려있는 일에 관여해야 한다. 우리에게 달려있는 일은 그 일이 일어나거나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다고 알고 무가치한 것에 무관심할 줄 아는 것이 좋은 삶을 사는 열쇠라고 했다. 조금도 통제할 수 없는 일에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것은 어리석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에 관여하는 것은 시간과 노력의 낭비다. 마르쿠스는 이렇게 말했다. 효과가 없는 일은 어떤 것도 할 가치가 없다. 스토아 철학은 가진 것에 만족하라고 하면서도 삶에서 추구해야 하는 것이 있다고 조언한다. 스토아주의자라면 명성과 부를 추구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진정한 가치를 갖지 않는 세속적 성공을 추구하는 것은 어리석다고 보았다. 특히 명성과 부를 추구하느라 평정심이 흐트러지거나 덕에서 멀어진 행동을 한다면 명성과 부는 더욱 추구할 가치가 없는 것이 된다. 부를 얻기 위해 무던히 애쓰는 현대인에게 세속적 성공에 무심한 스토아 철학자들의 삶은 의욕 결핍의 삶을 보일 것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스토아 철학자들은 세속적 성공을 추구하지 않았음에도 세속적으로 성공했다는 사실이다. 세네카와 마르쿠스는 부와 명예를 얻었으며 무소니우스와 에픽테토스도 인기 있는 철학학파의 수장으로 명성을 날리며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누렸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성공을 추구하지 않았지만 성공을 하든 흥미로운 상황에 놓였다. 극기 또는 자기 통제, 쾌락의 함정을 피하라. 부정적 시각화는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안 좋은 일을 떠올리는 것이다. 세네카는 이 기법을 더 밀고 갈 것을 권한다.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나아가 그 일이 실제 일어난 것처럼 살라. 재산을 잃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나아가 가끔씩 실제로 가난하게 살아보아야 한다. 거친 음식과 해진 옷에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 세네카에 따르면 스토아 철학의 경쟁자인 에피쿠로스도 가난한 삶을 살았다. 그런데 에피쿠로스가 가난하게 산 이유는 세네카와 달랐다. 세네카가 가진 것의 소중함을 알기 위해 가난하게 살았다면 에피쿠로스는 무엇 없이 살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가난하게 살았다. 에피쿠로스에 따르면 우리가 어떤 것을 얻으려고 애쓰는 이유는 그것이 없으면 삶이 비참해진다고 믿기 때문이다. 문제는 실제로 그것 없이 살아보기 전에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에피쿠로스가 가난하게 산 이유는 그것을 알기 위해서였다. 무소니우스는 부정적 시각화를 한 단계 더 밀고 나간다. 그에 따르면 안 좋은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것처럼 사는 데서 나아가 일부러 그런 일을 일으켜야 한다. 평소 같으면 간단히 피하고 마는 불편함을 일부러 주기적으로 겪어야 한다. 추운 날씨에 옷을 벗고 지내거나 신발을 벗고 다녀야 하며 물과 음식이 있어도 목마르고 배고픈 상태에 자신을 밀어넣어야 한다. 푹신한 침대를 마다하고 딱딱한 바닥에서 자야 한다. 현대의 독자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 스토아 철학에 자기학대의 요소가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스토아 철학자들은 자기를 가혹하게 채찍질하지 않았다. 그들이 스스로에게 가한 불편은 어느 정도 사소한 것이었다. 더구나 그들이 불편한 삶을 산 이유는 자신을 벌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삶을 더 즐기기 위해서였다. 이 점에서 그들이 자신에게 불편을 가했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이 표현은 자신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무엇이든 억지로 하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준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삶의 불편을 오히려 반겼다. 그들이 내건 것은 자기학대 프로그램이 아니라 자발적 불편이라는 프로그램이었다. 불편에 대한 스토아 철학자들의 이런 태도를 설명한다 해도 현대의 독자들은 여전히 의아할 것이다. 완벽한 편을 누릴 수 있는데 굳이 사소한 불편을 자초할 필요가 있을까? 이 질문에 무소니우스는 자발적 불편으로 얻게 되는 세 가지 유익함에 대해 말했다. 우선 자발적 불편을 실천하면 예컨대 따뜻하게 잘 먹을 수 있는데도
일부러 춥고 배고픈 상황에 처하면 앞으로 일어날지 모르는 불행에 단단히 대비할 수 있다. 안락함밖에 모르는 사람은 이후 겪을지 모르는 고통과 불편이 더 괴롭게 다가올 것이다. 자발적 불편은 일종의 백신과 같다. 미량이 약한 바이러스에 자신을 노출시켜 심각한 질병을 미리 예방하는 면역을 형성한다는 점에서다. 또 자발적 불편은 보험료를 미리 지불하고 보험 자격을 얻는 것과도 같다. 자발적 불편을 먼저 경험하면 그것을 경험하지 않았을 때보다 불행에 닥쳐 겪어야 하는 불편이 크게 준다. 자발적 불편으로 얻는 두 번째 유익함은 나중이 아니라 지금 얻는 유익함이다. 그것은 사소한 불편을 자주 경험하면 큰 불편을 견디는 자신감이 생긴다는 것이다. 앞으로 불편을 겪을지 모른다는 예상은 그가 지금 불안해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 무소니우스에 따르면 사소한 불편을 경험하는 것은 용기를 연습하는 것이다. 불편이 낯선 사람, 추위와 배고픔을 한 번도 겪지 않은 사람은 언젠가 닥칠 춥고 배고픈 날이 두려울 것이다. 지금 육체적으로 편안하다 해도 정신적으로는 불편할 것이다. 미래가 무엇을 준비해두고 있는지 몰라 불안할 것이다. 자발적 불편으로 얻는 세 번째 유익함은 지금 가진 것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다. 의도적으로 자신을 불편하게 하면 지금 가진 안락함이 더 소중해진다. 물론 차가운 바람이 부는 추운 날씨에는 따뜻한 방에서 지내는 것이 더 좋다. 그러나 집의 안락함을 제대로 즐기고 싶다면 잠시 바깥에 있다가 들어오는 방법도 괜찮다. 디오게네스가 말했듯이 배고플 때를 기다렸다 먹는 식사가 더 맛있고 목마를 때를 기다렸다 마시는 음료가 더 시원하다. 여기서 자발적 불편을 때로 견디라는 조언을 개화한 쾌락주의자의 조언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개화한 쾌락주의자는 안락을 극대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어떻게든 불편을 피하는 것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런데 무소니우스에 따르면 불편을 무조건 피하는 사람은 때로 불편을 받아들이는 사람보다 편할 확률이 오히려 낮다. 왜 그런지 보자. 때로 불편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안락지대는 어떻게든 불편을 피하려는 사람의 안락지대보다 넓다. 그래서 안락지대가 넓은 사람은 무조건 불편을 피하려는 사람이 힘들어하는 상황에도 편안할 수 있다. 결코 불편을 겪지 않는 방법이 있다면 좋겠지만 그런 방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어떻게든 불편을 피하려는 전략은 오히려 우리를 더 불편하게 만드는 역효과를 낸다. 스토아 철학자들에 따르면 우리는 자발적으로 불편을 겪어야 할 뿐 아니라 쾌락을 경험하는 기회도 자주 포기해야 한다. 쾌락에는 어두운 면이 있다. 세네카는 쾌락을 좇는 것은 맹수를 좇는 것과 같다고 경고했다. 맹수에게 잡히면 우리를 산산조각 찢어놓을 것이다. 세네카는 맹수의 비유를 살짝 바꿔 강렬한 쾌락에 사로잡히면 쾌락이 우리의 주인이 된다고 한다. 쾌락을 더 많이 추구할수록 더 많은 주인을 모셔야 한다. 쾌락을 미덥지 않게 여기는 스토아 철학자들에서 키니코스 학파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키니코스 철학자 디오게네스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전투가 쾌락과 벌이는 전투라고 했다. 쾌락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기는 특히 어렵다. 쾌락은 눈에 보이는 힘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마녀 키르케가 오디세우스의 부하들에게 약을 먹였다는 호모의 말처럼 쾌락은 사악한 마약으로 마법을 걸어 우리를 홀린다. 디오게네스는 이렇게 경고한다. 쾌락은 아무 계획도 품지 않으면서 온갖 계획을 꾸민다. 쾌락은 광경, 소리, 냄새, 맛, 감촉으로 사람들을 망친다. 음식과 마실 것, 유격으로 사람들을 망치며 깬 사람이든 잠든 사람이든 유혹한다. 쾌락은 마술 지팡이를 휘둘러 자신의 재물이 된 자를 손쉽게 돼지우리에 가둔다. 그때부터 그는 돼지나 늑대처럼 산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반드시 삼가야 하는 몇 가지 쾌락을 들었다. 그 중에서도 한 번의 접촉으로 우리를 제물로 만드는 쾌락은 멀리해야 한다. 그들은 상대적으로 무해한 쾌락도 때로 멀리하라고 한다. 와인을 마실 기회를 그냥 지나치라고 한다. 알코올 중독을 걱정해서가 아니라 자기 통제력을 키우기 위해서다. 스토아주의자에게 있어 자기 통제력은 중요한 자질이다. 자기 통제력이 부족하면 삶이 던지는 온갖 쾌락의 마음이 흔들릴 것이고 마음이 흔들린 상태에서는 삶의 철학이 추구하는 목표에 이르기 어렵다.
쾌락을 참지 못하면 마르쿠스의 말처럼 자기 이익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노예의 삶을 살게 된다. 오늘을 불평하고 내일을 걱정하며 삶을 낭비할 것이다. 이런 운명을 피하려면 고통과 쾌락이 우리의 이성적 능력을 마비시키는 일이 없어야 한다. 이 점에서 마르쿠스는 육체의 속닥거림에 저항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했다. 스토아주의자는 추운 날씨에 옷을 적게 입는 것처럼 기분 좋지 않은 일을 일부러 해야 한다. 그 외에 그는 아이스크림 한 컵을 먹는 것처럼 기분 좋은 일을 때로 의도적으로 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 스토아주의자들이 무조건 쾌락에 반대했다고 여기겠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 스토아주의자들은 우정, 가족, 식사, 심지어 부의 쾌락을 그 자체로 문제 삼지 않았다. 다만 이것들을 즐길 때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실 식사를 즐기는 것과 과식에 빠지는 것은 경계가 모호하다. 어떤 것을 즐길 때 거기에 집착할 위험은 늘 존재하므로 에픽테토스의 조언대로 즐거운 대상을 즐길 때도 유의해야 한다. 세네카에 따르면 스토아의 현자는 쾌락에 대한 스토아적 관점과 보통 사람의 관점을 이렇게 설명한다. 보통 사람은 자신의 양껏 쾌락을 즐긴다면 스토아의 현자는 쾌락에 사슬을 채운다. 평범한 사람은 쾌락을 즐기기 위해 무엇이든 하지만 스토아의 현자는 쾌락을 즐기기 위한 목적이라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의지력이 근력과 비슷하다는 사실을 알았다. 많이 사용할수록 근육이 튼튼해지듯이 의지력도 사용할수록 강해진다. 실제로 스토아 철학의 자기 극복 기법을 오랜 기간 수련하면 엄청난 용기와 절제를 갖추게 된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일을 할 것이며 사람들이 절제하지 못하는 일을 절제할 것이다. 그 결과 자기를 더 잘 통제할 것이며 이런 자기 통제력으로 삶의 철학이 설정한 목표에 더 수월하게 이를 것이다. 이로써 좋은 삶을 살 가능성도 크게 높아질 것이다. 스토아 철학자들에 따르면 자기 통제를 발휘하는 데는 언뜻 분명해 보이지 않지만 일정한 유익함이 존재한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의식적으로 쾌락을 절제하는 것은 그 자체로 쾌락일 수 있다. 스토아 철학자들의 조언을 따라 아주 소박한 식사를 한다고 하자. 소박한 식단은 풍부한 미각적 쾌락을 줄 순 없지만 전혀 다른 종류의 쾌락의 원천이 된다. 물과 거친 보리가루, 보리빵 껍질이 즐거운 식사는 아니지만 이런 음식에서 기쁨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최상의 기쁨이다. 쾌락을 포기하는 행동이 그 자체로 쾌락일 수 있다는 스토아 철학자들의 깨달음을 믿어보자. 말했듯이 그들은 당대 최고의 통찰을 보여준 심리학자였으니까. 윌리엄 B. 어빈 저자의 좋은 삶을 위한 안내서라는 책이었어요. 인생의 풍파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개인으로 서기. 사실 뭔가를 이루고 더하고 성취하고 더 가지려고 애쓰고 이런 건 가끔 숨이 막히게 하잖아요. 이게 진짜 내가 원하는 건가? 이걸 가져야지 사회에서 인정받는단 말이야? 사회 인정이란 또 뭐지?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지?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도무지 답이 안 나오는 생각까지 가기도 하고 저도 참 이유 없이 뭔가를 하는 걸 되게 못 견뎌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하라고 하면 누군가 그때 그 비전을 보여주지 않으면 되게 못해요. 못 따라가고 산만해지고 이유를 모르는 사람처럼. 근데 어찌어찌 오랜 시간이 걸려서 그걸 다 하고 나면 그때서야 뒤를 딱 돌아보면 아, 이게 이런 데 쓰이는 거구나. 저런 데 쓰이는 거구나. 이게 그래도 시간 낭비는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참, 제가 만약에 절제하는 힘이 컸다면 꾹 참고 했겠죠. 지금 생각하면 누가 나에게 비전을 보여주지 않더라도 뭐야, 왜 의미를 안 주는 거야? 이렇게 욕하지 말고 내 스스로 좀 비전을 찾아서 아, 이걸 배우면 내가 이걸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뭔가를 좀 참아야 할 일이 있을 때 참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3, 40대 혹은 5, 6, 70대, 80대 상관없이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은 다 그럴 거예요. 아, 언젠가는 부모님이 내 곁에 없을 텐데 상상이 가지 않는다. 전 특히 가까이 있지 않아서 되게 더 그런 생각을 자주 하는데요.
가끔은 그게 정말 괴로울 정도로 자주 생각이 나요. 그런데 그런 생각에 도움이 되는 구절이 있어서 제가 제일 처음에 읽었는데, 참 이것도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에 잠식돼서 우울해하고 생각에 빠지고 나를 괴롭게 만든 거구나. 아, 참 신기하다. 나를 괴롭게 만드는 모든 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에 내가 집착할 때, 그럴 때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가끔 절제라는 걸 잊고 살면 다들 너무 잘 살잖아요, 요즘. 너무 쉽고 밥 굶는 사람도 없어 보이고. 그래서 내가 그때그때 원하는 걸 안 가지면 내가 좀 뒤처진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 쉬운 것 같아요. 특히 막 음식점 가서 가격표 보고 고민할 때, 커피 한 잔을 시킬 때도 괜히 비싼 커피는 안 시키는 거, 괜히 모험에서 돈 날릴까봐 새로운 도전을 안 하게 되는 거. 왜냐면 또 미니멀리즘 책들을 보면 물건은 안 사되 경험에는 아낌없이 투자하라, 이런 이야기가 많잖아요. 근데 아시죠? 경험이 물건보다 비쌀 때가 많다는 거. 그래서 가끔 나는 경험에 투자하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내가 억만장자 이런 것도 아니고 경험에 무제한으로 예산을 투자할 순 없잖아요. 지금 잘 살고 있는데도 괜히 그런 감정을 느낄 때 나 못 살고 있나?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책을 읽고 나서 또 절제하고 아끼고 소박하게 먹고 이런 선택을 또 약간 좀 게임처럼 즐길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쾌락을 포기하는 행동이 그 자체로 쾌락일 수 있다는 스토아 철학자들의 깨달음을 믿어보자. 이 문장처럼 여러분도 혹시 주변의 시선 때문에 조금이라도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쓸데없는 것들에 시간이나 돈을 쓰고 계셨다면 오늘은 과감하게 거기에 NO라고 외치면서 새로운 차원의 즐거움을 한번 느껴보시면 어떨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